지난해 1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Our country has never seen before nothing like this.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당선이 확실해진 후 한 첫 번째 연설에서 그는 미국의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fix our borders. We're going to fix everything about our country. 트럼프 2.0 시대는 트럼프 1.0 시대와 기본적으로 속도와 규모가 상당히 다를 거예요. 보다 더 적나라하고 보다 더 거칠게 소위 정산의 시간을 요구할 것이다. 각국 정상들과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하기 전부터 발빠르게 정상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탄핵 정국 속 지도자 없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초유의 이제 탄핵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건드릴 가능성도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목전에 앞둔 지금 혼란 속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봅니다. 당선을 확정지은 직후 트럼프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이끈 수지 와일드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하며 차기 정부 인선을 서둘렀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지 17일 만에 15개 정부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 건데요.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파격적인 인사까지. 전문가들은 백악관 참모와 내각 인사를 들여다보면 트럼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고 있는 외교 정책의 내각 인원들, 장관이라든지 차관들의 성향을 보면 기존의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은 상당히 배제가 돼 있고, 주로 중국 초점을 맞추는 인사들, 그리고 상당히 자제된 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부류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성향에 기반한 대외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한반도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강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결심을 얼마만큼 견제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일기에 때는 소위 어른들의 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켈리 비서실장, 매티스 국방장관, 이 사람 같은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야인으로 있었던 트럼프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검증한 사람들을 다 신속하게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가겠다는 반증이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소위 충성파들로 구성된 인사들. 특히 외교 안보 주요 인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교 안보 부문과 관련해 가지고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첫째는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 출신, 그다음에 마이크 월츠라고 해서 국가안보 보좌관,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그 국가안보 부보좌관, 그다음에 그리네어 특임대사, 이 네 사람 정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외교 안보 정책을 볼 때 이 공화당 내에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미국의 우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 여기에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 임명자나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속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룹은 미국은 이제 국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엘브리치 콜비라고 국방부 차관
임명된 사람이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철수를 하고 중국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세 번째로는 고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고립주의자들에 속하는 그룹이 밴스 이 부통령이나 트럼프 자신이 이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그룹들 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현안을 다루는 입장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취임 첫날 100여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라고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바로 트럼프식 보편 관세입니다. Tariffs will make our country rich. I didn't have any inflation and I had massive tariffs on a lot of things.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포인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상호무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미국이 그 나라에 대해서 매기고 있는 관세보다 더 높게 매기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미국도 동일한 관세 수준까지 올리는,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 가장 큰 대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고요.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미 무역에서 중국이 2,794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가장 크고 한국은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8위에 올랐는데요. 트럼프의 셈법으로 따지면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내는 것만큼 미국도 그만큼의 이윤을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상무장관으로 하워드 러트닉을 지명하면서 관세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We lose $2 trillion this year. $2 trillion. And Donald Trump is going to build the greatest team to ever walk into government. 하워드 러트닉은 관세를 강화하자는 공약을 적극 옹호해온 인물인데요.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 무역 규범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정산을 원하는 거예요. 미국말로 하면 페이백을 원하는 거고.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We had no income tax and all we had was tariffs.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한 흑자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의 대미 수출.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557억 달러, 한화 약 81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관세는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가 붙으면 아무래도 미국 국경을 우리나라 물건들이 넘는 순간 아무래도 비싸지게 되면 가격 경쟁을 많이 잃게 되죠. 그럼 결국 이제 이 관세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냐 하면 미국 내에서 영업하고 싶으면 미국 내로 들어와라. 미국 내에서 공장 만들고 일자리 창출해라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직접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 다른 나라들도 뭐 유로존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보복 관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일기 때 그런 보복 관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서로 강하게 되면서 글로벌 무역이 아마 쪼그라들 겁니다. 글로벌 무역이 축소가 되면 우리나라 물건들도 상대적으로 덜 팔릴 수밖에 없는 간접 효과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무역 시장 흐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무역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지향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의도는 한미 간의 무역 불균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어떤 국제 정치를 구조나 판의 그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관계 중심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국 우리로부터 무역 수지 적자야 흑자야, 우리로부터 돈을 벌어 안 벌어 요 관점이거든요. 그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 언페어하다고 느낄 거예요.
관세만큼이나 전 세계가 주목한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칩스법에 관련된 개편입니다. She co-sponsored the $100 trillion Green New Scam with the goal of completely abolishing the oil, coal, and natural gas industries, which would reduce the United States to a third world country. 전기차와 배터리 등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업체 대상으로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 정책.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투자한 기업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인데요. 이 두 정책은 미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자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 분야에 지원한 인센티브 규모만 해도 약 4천억 달러 이상. 이런 기회를 발판으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섰고 연이어 투자 계획을 발표해왔죠. 하지만 취임을 앞둔 트럼프 정부는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관세도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기회를 얻었는데 왜 또 세액공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트럼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공장을 짓기로 착수한 지금 이러한 기업체들 TSMC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많잖아요. 삼성, 현대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다 끊겠다니까 더 많은 코스트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온 거죠.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거나 건설 중인 곳은 모두 20곳이 넘습니다. 미국 내 큰 규모로 투자 중인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가 공약한 대로 보조금, 세제 개편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고관세를 물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준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이 주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고관세를 맞으면서 그냥 한국에서 생산을 하느냐, 그래서 관세를 맞으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느냐, 아니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삭감되는 거에서도 불구하고 그냥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느냐, 그 초이스란 말이죠. 바이든 정부의 지원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변화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 이 속에서 우리 기업, 정부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걸까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미국 내 공장 투자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여전히 있는 거죠. 행정부는 바뀌었지만 사실 우리가 공장을 짓고 미국 내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고,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너네 공화당의 의원들의 지역구인 거야 라는 것들 갖고도 우리가 어떻게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 내 진출한 한국 기업 대부분이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공화당 지역구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미국에게 우리의 가치를, 소위 전략적 가치, 경제적 협력에 대한 상호 이익성은 명확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한테 전달하느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투자한 지역들이 있어요. 조지아의 아틀란타 부근, 텍사스, 그다음에 저 위로는 미시간 이런 곳에 주지사들하고도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그 주민들의 직업, 그다음에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우리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난해 12월 트럼프 당선인은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희 회장과 만나 1천억 달러, 한화로 약 144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My confidence level to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has tremendously increased with his victory.
President Trump is a double down president, I'm going to have to double down, you know, $100 billion and 100,000 jobs. I'm going to ask him right now, would you make it $200 billion? My promise is 100, but, you know, he's now asking to do more. I think, you know, with your leadership, my partnership with you, with your support, I will try to make it happen. 기자회견 도중 투자금을 늘려달라는 갑작스러운 요청. 손 회장은 트럼프를 뛰어난 협상가라고 칭하는데요. 사실 이전 대통령들과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는 많이 다릅니다. 트럼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외 전략을 생각을 하고 동맹을 생각을 하고 동맹의 기반이 되는 가치나 이념을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외교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요. 상대국 국가의 지도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나라와 그 나라와의 관계도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고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주요국 정상들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부터 그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국제 외교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가장 중요한 협상 상대국하고만 거래를 하고 그 이슈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당사국들은 소외시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히 경계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교섭이 한국을 소외시키지 않는 그런 협상이 되고 한국 국민들의 그 안보 우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이 협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 간의 관계를 외교로 생각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집권 때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총 3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와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했죠.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사실 트럼프 1기 집권 때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빨리 끝내겠다고 공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도 개입해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최우선 의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신도 몫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사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 문제에서 제3자로서 이제 협상 파트너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도 포지셔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도 이 같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트럼프를 선정했는데요. 인터뷰 내용 중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지만 본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잘 알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할 유일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별 임무를 담당할 대사에 리처드 그레넬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넬 그 특사를 임명할 때 베네수엘라나 북한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제 현안을 맡을 그런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인물입니다. 1기 때 독일 대사를 했었는데 독일 대사로 근무를 하면서 만약에 독일이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은 이 주 독일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언급입니다. They took our shipping industry, they took our computer industry, they took so many different industries, and they're making a lot of money. They can pay for their military. And these are the things I was doing as president. 지난해 10월 한국과 미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특별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을 상대로 크게 인상된 50억 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번 2기 때에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쉽게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미군 철수는 못할 겁니다. 일단 28,500명을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미국이? 28,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중국하고의 전략적 경쟁하는 마당에 중국에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를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뺀다고요? 그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2년 반, 3년 안에 하겠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방위비 분담금 중요하나?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거래하려고 하는 미국과 좀 당당히 맞설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용이랑 좀 얘기가 달라져. 한국이 만약에 1기 셈법 때처럼 너네 과연 뺄 수 있겠어? 하면서 벼랑 끝 외교를 하다가는 정말로 뺄 수 있다라는 게 좀 1기와 예외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어쨌든 전쟁만 안 나면 되지 않아. 그리고 그 주한미군을 뺀다고 해서 아쉬운 바지가랑이를 잡아야 될 것은 한국이지 미국이 아니다. 예측 불허, 협상의 달인으로 통하는 트럼프 당선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트럼프 당선인이 거래적 관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미국 본토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주한미군에 들어갈 그 6조 원 가까이 되는 돈 때문에 우리가 니네 미국산 무기를 수입할 수 없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 그리고 그걸 시그널을 보내야지 트럼프 입장에서 또 이제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뭐 방위비 9배 올리라고 하지만 제가 그거는 약간 협상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 그러면은 한국 G7 확대해서 개편할 때 지금 트럼프가 1기 때 이미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7이 너무나 유럽에 편중돼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너무나 관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국가들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한국을 넣어서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취임을 하루 앞둔 트럼프 당선인. 더 강력해지고 더 철저해진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국제 정세는 흔들리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 속 지도자의 공백 아래 대한민국은 어떤 변화와 어떤 압박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대여섯 개 이슈가 있는데요.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걸 하나하나 이슈별로 따로따로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묶어서 협상을 할 것인지 묶는다면 어떻게 서로 묶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측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면서 전략을 짜고 그걸 실행할 준비를 지금이라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특징은 이슈를 절대 섞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건데요. 내가 이걸 해주면 방위 분담금을 올려주면 딴 거 잘해주겠지. 절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챙기고 다른 건 다른 대로 요구합니다.
방위분담금 올려준다고 관세 안 때릴 겁니까?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고 원칙은 원칙대로 유지하며 한미동맹을 서로 상호 호혜적인 걸 받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미국에 혹은 한미동맹에 더 자신감을 갖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이 탄핵 정국이 언젠간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움직일 것이 아니라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분명히 이제 쉽지 않은 한 해, 또 쉽지 않은 4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과 전문가가 이제 합심해서 아이디어를 모은다면은 이 폭풍우를 잘 이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